오늘 그 특강 해주실 분은 두 분이신데요. 이영길 우간다 쿠미대학교 전 총장님, 그리고 그 김태영 우간다 코이카 사무소장님. 코이카 사무소장님은 지금 현지에 계신 관계로 저희가 줌으로 연결해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영길 우간다 쿠미대학교 전 총장님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쿠미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로는 제네바 인스티튜트 for Leadership and Public Policy에서 국제자문위원으로 이제 계시고, 강원도 미래전략자문관으로 계시고,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 지원위원회의 외교분과위원장으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간다 케이스를 가지고 고등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특강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환영의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등교육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겪은 그 경험과 그다음에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간다에 대한 어떤 얘기, 그러니까 우간다의 아주 구체적인 얘기도 있지만, 이제 우간다하고 연관된, 그러니까 우간다하고 연관된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형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7가지를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이제 우간다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한 국가를 우리가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이제 국제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매개가 되는데, 이제 국제 개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7가지의 중요한 그 요소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제 institution building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국가에 있어서 지역이 있고 영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든지 영역이든지 우리가 그곳을 이제 변화시키고 이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이 목표로 하는 기관의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배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형성과 함께 그 네트워킹 하고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 이제 네트워크 지수 혹은 파트너십, 연결 지수,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에 따라서 일을 하는 뭐 방식이야 다양하게 다르지만은, 이 연결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과제를 딱 받게 되면은 누구와 같이 일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의 초점도 분명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와 일해야 되느냐. 이제 이 협업에 대한 생각이 그런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 이제 연결 지수가 높은 거죠. 그죠? 근데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 자체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이 이제 국제개발 협력 아니에요? 그래서 협력에 있어서는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그 4가지의 그 협력 요소가 있습니다. NGO, 정부, 대학, 그리고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이것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특히 현지 리더십이 없으면 모든 일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중요한 측면을 제가 배웠고, 근데 그 리더가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는 정신적 자산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리더십 훈련을 하지만은
근데 이제 거기서 이 문제가 말이죠.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사고, 사고의 관습, 세계관 이거하고 무척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서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아. 그런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정신세계 속에서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개척 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 창조할 수 있고 자기에게 허락된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본적인 그 사고, 그러니까 사고의 관습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의 관습, 생각하는 방식 이런 데 있어서의 변화가 무척 중요하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배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이 창업인데 이제 창업을 다른 말로 하면 개척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내는 사람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척 정신은 무척 중요해요. 그 지도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뭔가를 없는 거를 만들어낸다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경험을 통해서 보고 또 배운 내용이요.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의 창조 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환경이 조화돼야 된다. 그래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적 환경,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 그 다음 교육, 그리고 창업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마켓, 시장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태계, 그 개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태계적 관점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혁신은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 혁신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혁신이든지 디지털적 요소가 없으면 혁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도 디지털적 요소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이 어떤 그 필드에 말이죠. 이렇게 필드에 모여가지고 창조적인 화학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의도적으로 창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제 7가지 요소를 제가 배웠고 그것이 우간다의 개발이라는 것 속에서 경험되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한 부분인데 그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개발협력인데 우리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개발협력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개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간다에 가기 전에 인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 한국 국제개발협력센터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기관 형성을 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저 가나안농군학교의 원주 우리 저 한동대학교 이사장도 하신 이제 김범일 장로님을 모시고서 이제 인도 대통령 그 압둘 칼람 대통령을 뵀거든요. 그때 이제 연세대학교 지금 연세대 부총장이신 이제 검영중 교수님이 같이 저희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 저 압둘 칼람 대통령 앞에서 이제 그분이 한국의 개발 모델을 한 페이지로 압축한 거예요.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때 같이 옆에서 들으면서 이게 한국의 개발 모델이구나.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공감이 되는 개발 모델 설명이었습니다. 그 저 한국의 개발이 시작될 때 도움이 전혀 없이
개척 정신만 갖고 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팩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한국이 도움을 받았어요.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세 가지 형태의 원조가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우선 자본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원자재가 들어왔고, 기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게 이제 원조예요.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도움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드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가치인데, 그걸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러니까 유엔에 지금 그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엔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또 중미를 위해서 남미를 위해서 쏟아부은 원조가 오히려 원조 이전보다 더 그 대상국을 가난하게 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통계에 있어서 한국이 모델 국가가 됐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 원조를 가지고서 이제 두 가지 요소를 투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개발을 했고요. 그 돈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교육을 했어요. 근데 교육에 있어서 중요했던 요소가 정신교육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 몹시 특이한 사항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 학교,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 이것이 정신개혁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정신개혁을 통합한 인력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인력 개발을 해서 결국은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기업을 만든 거예요. 기업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받아서 뿌린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두 가지에 투입을 했어요. 기술과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그것을 갖고 만들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기업 형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법제를 통해 가지고 세금 정책을 하고, 그래서 교육과 기술과 기업 형성에 도움이 되는 촉진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법제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시기에 맞게 이러한 요소들이 강력한 기업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기업이 뭘 합니까?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쪽, 당시 서구에서 에이드를 줬잖아요. 원조를 줬는데,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을 형성한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에이드를 준 곳에 수출한 겁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현상이에요. 우리한테 에이드, 원조를 준 나라에 수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켓 크리에이션, 시장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조를 준 나라에 우선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자본이 스스로 형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자본이 형성이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에이드가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이드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자생적인 사이클을 만들어 갖고 70년대, 80년대부터는 에이드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무척 중요한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이게 이제 서스테이너블 엔진을 만드는 모델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문제 아닙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또 하나로 압축을 하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 목표예요. 목표인데 거기서 대학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한국은 몹시 성공한 사례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간다에 한번 적용을 해본 것입니다.
이제 쿠미 유니버시티는 1999년에 쿠미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게 재밌는 것이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만은 우간다가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 가난한 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였었어요. 거기가. 근데 보통 대학은 이렇게 뭡니까? 도시적인 환경에 세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거기는 마을에 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극빈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국제 기아 대책 기구라는 NGO가 있는데 Food for the Hungry. 근데 거기서 세운 대학이에요. 그러면 벌써 국제 기아 대책 본부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아시잖아요. 이게 기아 대책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 대책 본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빵을 나눠줬어요. 빈곤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게 기아 대책 본부가 생기면서 이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giving away. 주는 건데 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를 보니까 사회가 나아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열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찾아낸 것이 본질적으로 한 사람과 사회는 받음으로서 강화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치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기아 대책 본부가 세계적인 세계 기아 대책 본부인데 세계 기아 대책 본부가 이때 방향을 바꿔가지고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만든 최초의 대학 프로젝트예요. 그게 이제 쿠미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래서 빈곤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만들어진 대학이에요. 이 쿠미 유니버시티가. 그리고 이 대학은 그래서 NGO하고의 연관성이 아주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NGO와 유니버시티가 연결된 사례입니다. 그 이제 랜디 혹이라고 하는 사람이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의 이제 총재였는데 그분이 코미 유니버시티의 챈슬러가 되셨고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세계 지도자 교육원, 가나안 농군학교가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기관을 세웠는데 거기에 또 대표가 됐습니다. 그랬고 이제 나중에 황성주 박사님께서 국제 사랑의 봉사단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NGO가 이제 유니버시티하고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쿠미 유니버시티가 결정적으로 전환점을 찾고 변곡점을 만든 게 한동대학하고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쿠미 유니버시티가 이제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하고 만난 우리 한윤식 교수님께서 그때 하신 것이 이제 ATE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적정 기술을 갖고 창업을 촉진하는. 근데 그것을 대학과 NGO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제사회, 한동대를 포함한 국제사회라고 하는 생태계 속에서 이루자고 하는 것이었고 그게 이제 캄팔라에 있는 제1대학인 마케렐 유니버시티하고 연결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글로벌 리더십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농군학교는 국내 운동인데 가나안 글로벌 리더십 센터가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운동이 국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농군학교가 스스로 하지 않고 고등교육기관하고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게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예요. 그래서 이 우간다 개발에 있어서 고등교육기관과 NGO의 만남, 결합, 이 컨비네이션이 무척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50개 국가의 지도자들을 훈련했는데
가장 많은 나라가 우간다였었어요. 지금도 학생 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간다 그러니까 우간다 학생들하고 만나고서 왔는데요. 이걸 이제 그 개척 정신, 그 다음에 아카데믹한 교육, 그리고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훈련을 시킨 것이고, 우리 한국이 이제 우간다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코이카죠. 정부가 가나안 농군 학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우간다에다가 국가 농업 지도자 교육원을 세웠어요. 이제 국가기관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목표로 삼은 것이 뭐냐면은 한국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분명한 개발의 사례가 있다. 그리고 그 개발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새마을 운동이죠. 새마을 운동, 그리고 거기 그 새마을 운동이 기반을 삼았던 정신적인 가치를 우간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가나안 글로벌 리더십 센터, 그러니까 연세대, 나중에 한동대하고도 많이 협력했습니다. 그 모델을 국가 농업 지도자 훈련원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두 번째 프로젝트 이제 제출하는 준비 중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그 국가 형성에 대한 그 모델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서, 역시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국제 개발이라고 하는 환경을 제가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컬에서 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국제적인 협력의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컬 다이나믹을 만들어내야 돼요. 로컬 안에서 지도력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그 로컬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걸 하려고 했던 게 한동대학교 ATET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왔고, 또 그 창업 프로젝트들을 만들었는데, 현지 학생들하고 현지 주민들, 그리고 코미대학교 학생들, 그 다음 나중에 마켈 대학의 학생들까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로컬의 자원을 갖고 적정 기술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청에서 우간다에다가 창업센터를 만든다라고 이제 했을 때, 지금 이 ATET 사례가 무척 중요한 재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개발 협력 환경은 로컬 다이내믹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생태계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국내 코이카 같은 그 촉진기관을 이제 연계한 국제개발 협력의 생태계가 필요하고, 동시에 대상 국가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정부의 공공정책입니다. 공공정책. 근데 우리가 ATET 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부족한 부분이었어요. 다른 건 다 있었는데 정부가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반성 생각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연결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농업 지도자 교육원도 국가기관이고, 앞으로 이제 한국 정부의 다양한 기관들이 우간다를 전력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있고 지도자 개발, 그 다음에 파이낸싱 중에 우리 한동대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파이낸싱 인스티튜션, 그게 이제 인게이지 돼가지고 파이낸싱을 하고 이제
마켓 크리에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한국의 기업들 이 우간다, 동아프리카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그것은 우간다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업 진출에 있어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요소가 중요하니까 거기서 쿠미대학에 가보니까 고등교육의 요구를 쿠미대학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환경 속에서 다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이버 유니버시티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파워라고 한국 사람들이 세운 대학이 종합대학, 전 세계 종합대학이 40개가 되는데, 그걸 이제 Pan Asia Africa Universities Association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디지털로 쌍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디지털 트위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네스코 유니트윈이 결정적으로 걸음을 줬습니다. 그럼 마침 또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본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유네스코 유니트윈이 결정적으로 촉매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를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대학에 제공하는 것을 지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랫폼 창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조리 있게 다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배운 겁니다. Institution building, 기관 형성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트워킹 앤 파트너십은 결정적이다. 로컬 리더십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리더십은 개척 정신이 핵심이다. 그리고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국내 국외 생태계를 다 포함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디지털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디지털은 아니지만 모든 활동들이 디지털로 표현돼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간다 사례를 통해서 제가 배운 국제개발협력의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김태형 우간다 코이카 사무소장님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간다 사무소장님은 20년 이상 코이카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그 현장 전문가로 손색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2019년 7월부터 이제 우간다에 계신데요. 그 전에도 그 베트남을 비롯해서 에티오피아, 이라크, 카메룬 등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소장님으로 이제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주로 이제 우간다 개발 환경 그리고 코이카 활동 내용 이 중심으로 제가 내용 구성해 봤고요. 분야로는 농촌 개발 및 산업 인재 양성 이 중심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우간다 개발 환경입니다. 개발 환경에서 국가 개발 계획이라든가 경제사회 지표, 개발의 강점, 취약점, 난민 캠프 이런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먼저 우간다 국가 개발 계획을 보시면요, 2040년도까지 우간다가 현재 그 소작농 중심의 그 농업 사회에서 좀 근대화된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 국가개발계획 5개년 계획, 즉 3차 NDP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개발계획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산업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과거 농업국가에서 제조산업에 한 산업화, 그 다음에 정보화 이렇게 경제가 변천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간다 경우는 현재 농업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산업화의 가장 핵심 주제로 지금 국가개발계획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화는 비단 우간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도 다 국가개발계획의 산업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좀 많은 어려움을 좀 현재 갖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간다의 산업화의 걸림돌로 볼 수 있는 것은 좀 그 열악한 그 경제 인프라, 예를 들어서 도로망이라든가 통신수단이라든가 또한 그 전력 사정, 또 용수 문제, 이런 제한적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또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기술, 자본, 토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프리카에서는 특히 우간다도 물론 포함해서 기술과 자본이 없습니다. 그 기술과 자본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려 하면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좀 개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 인프라가 참 열악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 서비스가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와서 기업을 하는데 행정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만은 사람에 의해서 원칙듯이 좌지우지 이렇게 되는 경우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굉장한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좀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대개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프리카가 54개국이 있습니다. 그 54개국을 대부분 다 비슷한 성격의 한 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 경제 구조가 농업 중심이다 보니까 뭐 옆 나라도 다 농업 중심이 국가다 보니까 뭐 우간다나 뭐 케냐 뭐 에티오피아 뭐 DR 콩고 다 비슷비슷한 특별한 고유한 색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 그러면 다 하나의 통 속으로 한 나라 정도로 이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이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좀 많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모든 국가들이 산업화에 대해서 촉진을 박차를 가고 있으면은 앞으로 짧게는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어느 나라는 산업화가 벌써 달성이 돼서 굉장히 리딩 국가가 돼서 나갈 수 있는 국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아직도 1차 산업의 농경지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머물러 있는 나라도 분명히 발생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짐작컨대 한 10년 또는 20년 후면은 아프리카 국가도 서로 발전도가 많이 달라져서 뭔가 상당히 그 다양한 그런 국가군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사회 지표는 제가 뭐 간단히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인구는 우리 한국보다는 약간 작은 수준이고 면적은 한반도 면적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GDP 경제 성장률이 한 6.6% 이상을 상회하다가 작년에 코로나로 영향으로서 작년에 0.5% 아주 크게 감소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를 보시면은 농업 중심, 이거는 뭐 모든 대부분 국가 이런 형태인데 GDP 비중은 24%에 불과하지만은 이쪽에 1차 산업 종사하는 비중이 한 40% 됩니다. 그렇지만 농업과 관련된 실제 종사자는 70%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뭐 운반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이런 또 농업과 관련된 실제 종사자는 거의 70% 정도 차지하고 그만큼 농업이 이 나라의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산업화에 대해서 중점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농산물 중심, 농산물 가공 이런 이쪽에도 굉장히 잠재성을 생각하고 그쪽으로 지금 역점을 두고 앞으로 이 농산물 가공 또는 저장, 물류 이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집중 지원할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그럼 인구 구성은 뭐 이거 대부분 나라 비슷하다시피 피라미드 구조고요. 거의 농촌 지역의 거주민이 한 75%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절대 빈곤층의 한 70%가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의 문제는 바로 농촌 지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농촌 개발이라든가 농업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이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지금 3.5% 가히 폭발적입니다. 앞으로 20년 후면은 현재 인구가 거의 배가 될 정도로 그렇게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 우간다의 개발 강점을 제가 뭐 여러 강점들이 많지만은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활동하면서 몸소 피부를 느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간다가 대개 사바나 기후, 뭐 다른 나라 아프리카의 사바나 기후들 많습니다. 거기는 대개 건기 우기가 6개월 주기로 나눠집니다. 그 농사는 경작은 1년에 한 번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간다 같은 경우는 건기 우기가 3개월 주기로 반복되다 보니까 경작을 2회 가능합니다. 또 이 토양도 굉장히 퍼틀라이즈, 굉장히 기름져 있고요. 그 대개 아프리카지 사바나 기후 보면 토양이 라테라이토, 이 홍토라 해서 굉장히 척박한 그 토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간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주변에 호수도 많고 적절히 번람되면서 충족토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농사 짓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갖춰져 있습니다. 또 기후 환경 차원에서도 영중 고르게 기온차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농업을 하기에 굉장한 좋은 환경 조건을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치적 안정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현 통치권자가 지금 장기 집권 거의 35년간 장기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 민주적인 관점에서는 뭐 약간 더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는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 지역 간이라든가 종교 간, 부족 간 갈등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간다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직접 투자할 때도 굉장히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조건을 갖춰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제 산업화 측면에서 개발 취약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 그에 필요한 기능 인력이라든가 자본 이런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는 이와 관련된 직업훈련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또한 향후에는 고등교육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 부분을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FDA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라서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교통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우간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지금 월드뱅크라든가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 차관을 들여서 도로망 개선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도로망 개선하는 데 자연적인 많은 좀 난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는 평지에 가다 갑자기 낭떠러기가 절벽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망 개선 연결하기가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도로망은 열심히 투자를 하지만은 인접국가와 연결할 적에는 그런 자연적인 악조건 때문에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한계를 좀 안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여기 한국도로공사가 우간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 정부 예산으로 지금 우간다 고속도로 개발 마스터 플랜을 용역 의뢰해서 우리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부분을 과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고속도로 개발을 이제 청사진을 보면 향후에 이 고속도로망 확충하는 것을 아주 큰 비전을 그런 방향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 우간다 고속도로가 계속적으로 발주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개발 취약점은 이 나라가 인랜드 컨트리 그 내륙국이다 보니까 한국까지 물류를 이동하는데 많은 그 물류 비용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우간다가 좀 많은 그 한계점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향후에 철도라든가 고속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인접국가에 같이 다 뚫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린 과제로 생각합니다. 또 우간다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의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건기 때도 심심찮게 비가 옵니다. 수확철에는 뭔가 또 드라이 시즌이 돼서 이 수확이 돼야 되는데 심심찮게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농작물이 그 수확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이런 제가 한번 산업화에 있어서 개발 취약점을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난민 캠프를 다시 제시한 이유는 아프리카 최대 난민 수용소가 우간다에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이제 남수단에서 넘어온 그 난민들이라든가 옆 나라가 DR 콩고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난민에 대해서 좀 양면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방지가 이 나라 대개 난민이 온다 그러면 어느 국가든지 다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부담스럽게 느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극구 정서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간다는 상당히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인도적인 관점도 있고요. 뭐 이런 측면을 비로소 상당히 이 나라가 참 깨어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 경제적 이해관계로 또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 캠프가 있으면은 거기에 많은 국제사회에서 그 지원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 도움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난민 지역에 한 방문하다 보니까 귀뜸을 들은 이야기가 서로 난민촌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인다는 이런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이거 실질적으로 워낙에 북쪽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난민 수용을 통해서나마도 뭔가 또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뭐 부정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뭐 일부분이고요. 이런 사회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도적인 관점에서 개방적인 자세로서 난민을 수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높이 평가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 난민 사업과 관련해서 코이카에서는 주로 UNHCR, UNDP와 같은 국제기구 또 한국 NGO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 소규모 비즈니스 창업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역 여성이라든가 난민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난민촌을 북부 지역의 난민촌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야채라든가 과일을 재배해서 농촌 그 난민촌에서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는 또 중고 의류라든가 기증받은 의류를 이렇게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난민들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거의 정착촌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공에서 이주 오신 분들 거의 이주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 소사이티 내에서 뭔가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서 자립적인 외부에 의존하는 것보다 이제는 자립적인 경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비록 소규모지만은 이렇게 하나의 그 소규모 스케일 비즈니스를 저희들이 영향을 키워주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만 해도 100명, 200명 되다가 그저께 통계치는 거의 뭐 두 자릿수 정도로 많이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지난번에 제가 여기 WHO 대표자하고 뭐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는 과정에 이 우간다가 어떻게 이렇게 안정화됐을까? 이런 논의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유추해서 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 정부가 강력한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코로나가 3월 달에 그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됐을 적에 그때 환자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락다운을 선언해서 한 2개월 동안 모든 사회를 다 지금 모든 문을 다 그 문을 외부와 통제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근무자 수를 계속 그 3분의 1 정도 사회로 그 지역 간 이동하는 것을 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정부 강력 조치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 젊은 인구 구조에 무정상 내지는 좀 명령이 강한 그런 인구 구성을 좀 갖고 있죠. 제가 인구 구조상 24세 이하가 인구의 한 70% 차지하고 아주 젊은 국가입니다. 그런 인구 구조의 그 효과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간다가 에볼라가 발생 국가입니다. 그 우간다가 에볼라에 대해서 상시 대응책을 상시 체제를 갖춰져 있거든요. 그 에볼라에 대한 그런 학습 효과가 이런 코로나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체제에서 상당히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노령자들은 은퇴하게 되면 대개 농촌으로 좀 귀농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우간다의 농촌 지역은 좀 상당히 산재되어 있고 마을간에 많이 좀 격리된 그런 자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코로나가 감염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고 안정화되는 데 큰 요인이 아닐까 한번 이렇게 추정해 봤습니다. 또 다른 반면에는 또 실질적으로 이 통계 조작이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의 섞이는 또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검사하고 싶어도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지만 막상 가보면 키트가 없습니다. 그럼 농촌지에서 막상 본인이 환자가 만약 사망자가 발생되면은 원인이 뭔지 모르고 죽는 경우가 크다거든요. 이 코로나 검사 통해서 죽으면 사망하게 되면 그게 코로나 원인이 되지만은 이 검사 안 하고 불행간 죽게 되면은 원인도 모르고 사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거는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진단 키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 의료기관의 위탁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비용 부담이 70불이 됩니다. 여기에 일반 노동자 월급의 거의 3분의 1, 2분의 1 수준인데 감히 갈 수가 없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마 특수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일 검사자 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2,000명에서 3,000명 수준이 되다 보니까 나오는 통계치만 보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많은 헛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린 장기간 락다운이 되다 보니까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이 서민들은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당장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되니까 심각한 범죄가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유래됐다 생각해서 아시안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좀 심각해서 그런 범죄가 특히 아시안에 대한 범죄가 많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나라에서 언론에서도 한국에서는 코로나 대응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한국인에 대한 호감을 굉장히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농촌지에 갔다 찍은 사진인데요. 이 나라 코로나 발생되다 보니까 당장 마스크가 없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발생 작년 3월 때 4월 때는 굉장히 여기서도 에볼라 수준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애들한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바나나 줄기 껍질로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부모들이 이 마스크를 만들어가 착용한 모습입니다. 이건 제가 사진을 초상권 문제라 생각해서 좀 흐리게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거든요. 이런 모습이 있고 오른쪽 차량을 보시면은 이 코리카 소사이어티 어소시에이션에서 우리 한국 교민 사회에서 한국이라는 표시를 차량 스티커를 배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인이 되면 중국인이든지 아시안이 구분이 안 되니까 차량 나가면은 교통 경찰이든지 현지 주민이든지 굉장히 시비를 걸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니까 오히려 상당한 우호적으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교민 사회에서 상당히 좀 스마트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지에서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좀 민심이 또 흉흉해지다 보면서 그런 생활 범죄가 일어나고 아시안에 대한 특히 범죄가 많이 좀 가중되고 있어서 교민사회 보호 차원에서 이런 고육지책으로 스티커를 배포를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긴급 지원 프로그램은 작년에 한국에서 아주 창의적으로 한 검사 시스템 워킹스루 부스도 이 나라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냐라든가 르완다라든가 인접국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국경 지역에 저희들이 이 부스를 설치해서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한테 많이 아주 소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예산을 활용해서 인경비를 돌려서 그 코로나 예방 교육이라든가 방역용품 그런 지원을 상당한 규모를 지원했고요. 또한 여기 코이카 연수생을 한국 다녀온 연수생들을 구성된 연수생 동창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생필품을 지원하는 활동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이 사진은 왼쪽 사진은 워킹스루 부스를 여기 기정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두 개 사진은 저희들 코이카 연수생 동창회에서 활동하는 사진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간다를 대상으로 코이카에서 개발협력 현황과 지원 전략 중심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 그리고 농촌 개발 프로그램, 그 산업 인력 고등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 전략 내용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우간다 사무소에서 하는 사업 현황이 좀 다양한 사업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하나 사업 설명드리기 힘들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좀 그 자료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라든가 민간협력 사업, 그 IBS 지원 사업 이런 형태로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간다는 농업과 관련된 굉장히 개발 잠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 빈곤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농촌 개발도 굉장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촌 개발 프로그램의 기조를 이 소득 증대 그리고 이 에그로 비즈니스를 통한 그 시장성 강화 여기도 사업 기조를 두고 저희들이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농업기술 교육이라든가 마인드셋 이건 좀 그 인식 계모 그 저희들이 요거는 이제 뭐 새마을 운동 정신을 좀 많이 접목시켜서 그 인식 개선이라든가 정신 계몽 이런 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을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든가 나중에 영농 기업을 하기 위한 재정 금융 이런 부분들 또 조합 운영 또 젠더 관련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또 꼭지를 두고 있고 또 농업을 토대로 하는 에그로 비즈니스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이라든가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을 또 한 꼭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뉴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원리가 기본 원리는 바텀업과 탑다운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바텀업 그리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탑다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지금 우리 NGO라든가 국제기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바텀업이 되어 주민들 참여적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의지만 갖고 있지만은 이 통솔력 있게 해 나갈 수는 없거든요. 왜 리더십도 없고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 영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이쪽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좀 초점을 둬 여기 행정 시스템의 개선이 돼야 되고 좀 그 나름대로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서 이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되게 아프리카를 방문했던 또 우간다를 방문했던 한국의 전문가들이 보시면은 이 나라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의하다 보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거. 되긴 되는데 언제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원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뭔가 정책 수립 딱 되면은 그걸 또 일선 공무원들이 움직이려면은 그와 관련된 매뉴얼이랑 세부 지침, 내부 이런 매뉴얼이 없으면은 쉽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 이 우간다 같은 경우도 공무원 사회에서 움직이려 하니까 그와 관련된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지침이 있더라도 이 담당 공무원들이 그 숙지를 못해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소한 것조차도
최고 결정자한테 다 떠넘기다시피 올리거든요. 그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랬냐면 그 담당 공무원이 확실성이 없으면 잘못 움직이면 모든 문책의 책임을 그 담당 공무원한테 다 덮어쓰기 때문에 모든 게 올리다 보니 그 결정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저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 농촌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관련된 지침, 규정,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이 생각해서 매뉴얼을 저희들이 한번 사업 내용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뭐 인력 현지 지도자들이라고 연구 인력 역량 강화. 아까 우리 이영기 총장님께서 말씀드린 농업 지도자 연수원을 거기까지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오버를 했지만 저희들 2단계 사업으로 앞으로 8년간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사업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저희들 농업 농촌 개발 관련 참 다양한 사업들이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요것은 좀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일 주스 공장을 저희들 소로트 지역에 테소 지역에 쿠미 지역도 테소 지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쪽에 저희들이 소로트 과일 주스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대개 5대 공적개발 원조 사업은 공장 건립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이 공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업 처음 계획할 적에 그때 제가 본부에서 아프리카 부장할 때였어요. 이 사업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부담을 많이 느꼈거든요. 물론 그때 우리나라 이제 정상 간에 약속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추진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저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사무소 근무하면서 느낀 바로는 저 모두의 말씀드린 이 나라에서 산업화에 대해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렌지가 생산되면 그냥 시장에 오렌지 파는 것은 끝났거든요. 이런 오렌지를 수매해가 와서 주스를 만들게 되면 하나의 프로세싱을 거치게 되면 바로 부가가치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또 부가가치 나서 때 공장에 일을 하였던가 또 수매하는 그 중간 상인이라든가 또 저장 관련되라든가 이렇게 고용 인력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 저희들 지금 여기 공장이 직접 고용 인력이 200명 되고요. 또 간접 고용, 농가라든가 다 포함하면 거의 1000명 정도 이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부분 우리나라는 주스 공장 그러면은 뭐 누구나 하나 별 일반화된 공장이지만은 이 우간다에서는 신성장 산업이고 새로운 길을 처음 가보는 파이오니어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비록 주스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별거 아니지만 이 나라에서 굉장한 좀 이게 모험적이고 또 하나는 선도해 나가는 새롭게 시도해보는 굉장히 모험적인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 하다 보니까 이 나라 정부에서 이 사업 이제는 막상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도 제2의 망고 주스 공장, 파인애플 주스 공장은 이 나라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도 상당한 이 나라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에 보시면은 지금 태주 주스라 해서 태주 주스 뭐냐면 테소 지역의 주스라 해서 이니셜로 따서 태주 주스라 했거든요. 이 주스가 이 캄팔라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판촉 차원에서 간간히 시장에서 좀 사먹고는 있습니다. 아주 맛은 좋습니다. 이 나라 입맛에 맞게끔 저희들이 가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과일 주스 공장을 상당히 이것도 어느 나라 다른 공여기관에서 이렇게 주스 공장을 실질적으로 건립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여 사업에서 예전에 이 코카콜라에서 자기네들 사회적 가치 기여 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주스 원액을 자기네들이 구매하는 것도 한번 협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한 또 연계 효과를 좀 보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지도자 연수원입니다. 이 부분에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미리 언급하셨던 농업 지도자 연수원의 정경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로 의식 계몽,
또 농업 지도자 농촌 지도자의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영농기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의 그 국가 개발 전략에서도 마인드 셋 체인지 무브먼트에 대해서 굉장한 방점을 두고 그걸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투 어떻게 하는 방법론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나라 옛날 새마을 운동의 원리, 옛날 정신 계몽하는 그런 것을 우리나라 경험을 현지 사정에 응용해서 적용해 보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그 국제기구라든가 다른 국가 인터내셔널 NGO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자기네들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 지도자들이 역량 강화시킬 수 있는 마땅한 수단과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참 막연한 좀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나중에 이 사업을 향후 우리가 신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연계 효과를 기대하실 것 같아서 이 사업에 앞으로 이게 저희들이 방점을 좀 주고 향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IBS 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기업과 연계한 그 혁신적 기업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코이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 기업들은 이 코이카 IBS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사업은 파트너 기관이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여기 전북대 산학협력단 여기 마켈레 대학교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IBS 사업을 하는 취지는 현지에 일자리 창출하는 목적도 있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향후에 현재 진출할 때 경험 축적 차원에서 그런 또 마중물 역할하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두고 이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요. 여기 이제 위에서 본 같이 농축산 순환형 농가소득 창출 사업입니다. 여기는 왼쪽 사진에 나온 거고 여기는 이제 양계장입니다. 양계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 개분, 그 배설물을 개분을 이용해 가지고 또한 이것을 퇴비를 만듭니다. 이 퇴비를 만들어서 온실에서 여기 보신 것처럼 토마토를 또 온실에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토마토 온실 재배에 또 그름을 활용하고 있고 밑에는 또 건조장입니다. 이 건조장은 여기 인근 주민 사람들이 소출한 그런 농작물을 갖고 와서 건조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우측에는 이게 미생물을 이용하는 비료라든가 또 면역력 가축들의 가축들의 면역력 길러주는 그런 이제 미생물 활용 비료 공장을 그 자동화된 시스템을 볼 수 있고요. 그것도 판매용으로 여기 그 미생물 그 상품을 만들고 있고 밑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원격으로 스마트팜이죠. 원격으로 해서 그 농장을 재배하는 거랑 그 활용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때가 되면은 바로 하면은 바로 그 물을 줄 수 있게 그 정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에코시스템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또 하나 여기 양계장에서 나온 계란은 다 시중에 다 판매가 아주 품질이 좋아서 여기 좋은 마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여기서 소출되고 있는 것은 또 이 토마토가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일반 여기서 시중 마켓에서 토마토 사 먹어 보면요 안에 굉장히 메말라 있거나 완전히 아주 그 품질이 형편없습니다. 제가 근데 마트가 주로 토마토를 사 먹어 보지만 품질 때문에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여기는 토마토를 굉장히 품질이 좋아서 그래서 여기 협동조합에서 자기네들 투자를 해서 이것을 한번 확대해 보겠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토마토가 만약에 품질 좋은 거 있으면은 여기 중동 국가에서 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네 수입해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나라에서 또 여기 또 고급 마트에서 판매하고 거기서도 자기네들 이런 상품을 공급해 달라는 그 요청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산물 이 나라에서 농업을 잠재성이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시키고 품질을 높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IBS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또 우리나라 전북대가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인적 교육이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려면 단순히 와서 몇 번 트레이닝한다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 전북대학교에서 여기 맥켈레 대학교 학생들을 한국에 초치해서 학위 과정이라든가 장기를 연수시켜 줬어요. 이 마치고 간 사람들이 가서 제가 면담해보면 이 친구들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고, 여기 뭐 한두 달에 될 문제가 1년, 2년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농업에 대해서 자기네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좋은 형태가 돼요. 우리가 산학협력,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대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IBS 사업으로 진출하면 꼭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걸 제가 샘플링으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산업 인력 양성입니다. 뭐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 기술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인재를 좀 저희들 양성을 좀 두고 있는데, 여기 뒤에 부분에 말씀 다시 또 드리겠지만은, 이 나라 비록 현재는 농업 구조이지만은 또 제조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변한 시대에도 이 나라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인재 양성이 또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내용 중심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향후에 이렇게 방향을 두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군 사업이라든가 현재 직군 사업 전개되고 있고, 현재 또 작년부터 새롭게 역량 강화, 그 지도자 연수원이라든가 직군의 시스템 구축하는 그 기능 인력 그 양성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정책 자문해주는 사업을 향후에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히 넘어가죠. 이거는 캄팔라 내에 있는 언틴다에 소지하고 있는 직군은 사업 모습이고요. 이 과정은 표를 참고하시고, 이 지금 보시면은 현재 실질적 필요한 과정 공과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여기 졸업하면 대부분이 바로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취업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추진 시스템을 좀 구축한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말씀같이 우리가 다양한 우리 농촌개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이걸 앞으로 좀 더 밸류체인화 시키기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농업지도자연수원, 이 부분에 굉장한 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는 우간다 전 지역의 농촌 지도자 육성과 역량 개발을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인접국 동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지도자 육성 센터로 발전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서 IBS 프로젝트를 이부라든가 또 우리 프로젝트 봉사단, 대개 프로젝트 봉사단 하면 대학교에서도 구성돼서 봉사단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IBS 앞부분에 순환형 농촌 사업 그 부분에도 전북대학교에서 프로젝트 봉사단은 한 20명 정도 와서 학점 연계해서 그렇게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NGO라든가 국제기구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산업인재 육성 프로그램에서 산업화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 양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우간다의 대표적인 대학교가 맥켈레 대학입니다. 이게 아마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명문 대학교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디지털 혁신 센터를 건립을 좀 신규 사업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년도 22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23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금 본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을 미리 좀 섣부르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건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있고, 또 이 나라의 대학생들이 혁신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게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IBS 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 봉사단, 중장기 자문단 파견도 연계시켜 볼 수 있고요. 맥켈레 대학교에 저희 한국의학당이 있습니다. 아주 외진 곳에, 구석진 곳에 좀 초라하게 있는데, 거기 의학당을 맥켈레도 우리 디지털 혁신센터에도 좀 모더나이즈된 건물 시설되어지면은 거기에 이전해서 K-커처를 또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을 또 활성화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상당히 오버가 됐네요. 제가 두서없이 좀 시간이 제약돼서 원래 이 강의는 1시간, 최소한 1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내용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Thank you for sparing time to listen to my presentation. COVID is real, and that's why you can see me on this mask. But I would request that you allow me, for the sake of this presentation, to have my mask off. Because where I am now, there's some social distance. So my name is Thomas Mutia from Kum University, Uganda. I'm presenting on higher education policies in Uganda in respect to COVID-19 challenges. Higher education in Africa is centered on developing areas of technology, knowledge transfer, national unity, democracy, innovation, and productivity. However, COVID-19 has altered this agenda. What COVID-19 has done in Africa, it is something that somebody cannot just undermine its effect. Many universities here in Africa had thought of technology, online studies as a future plan. However, COVID-19 brought the future closer than they had thought. And now we are seeing that technology has the biggest role to play as far as education is concerned globally. So you realize here in Uganda, Universities and Other Tertiary Institutions Act 2001 has mandated and stated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This is a body that has been established to regulate al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Uganda here. And they have been mandated in designing policies, undertaking administration and standards of universities and other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Uganda. So this is a body that is supposed to regulate and ensure that universities and other tertiary institutions do exactly what they are meant to do. So we have seen multiple universit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Of course, Kum University, where I'm speaking from, we have seen other universities also being established to see that the mandate of education enhancement is upheld in Uganda. There are many players that have tried to see that education in Uganda gets to the highest level. And the agenda of the government is to see that innovative and research-based persons are being established within the country. However, we see that infrastructures in man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Uganda, such as lecture rooms, internet, and water supply, are far from what they should be. These are basic standards that every person would expect from a university. But you get to realize that universities are experiencing matters to do with internet. So if internet is still a struggling block in these universities, then COVID-19 cannot spare such universities, because now universities are closed. It is only online studies that can make progress. What does this entirely mean to the quality of the students we are producing? Now, most of our students are at home. Universities are closed, meaning they cannot progress since the online system is stagnated. We have also seen there is encouragement that people should wash their hands as a matter of soaps. But how many people are doing that? There's shortage of water in some of these universities. So water supply shortage has affected the fight against COVID-19 as well. So you realize that the students' attitude towards online studies is low, since a few can afford smartphones and laptops. We have observed that very few students have smartphones across all universities in Uganda here. So if the students are not able to afford these gadgets, which necessitate the running of online studies, then this makes it a more bigger challenge as far as education is concerned now in Uganda. So if students, when you talk about online studies, every person thinks
in an impossibility manner. But our interest is how do we change the attitude of these students to start getting interested in these online studies. Many governments in the African continent have tried to come up with technological measures to see that public universities can be able to enhance online studies. And it has been done in many universities, even here in Uganda. But the student side of the story is not appreciative. Many parents as well have got themselves in a challenging position that COVID-19 brings to us can be observed from this point of view. Insufficient human resource. We have seen that now in universities, most of the human resource cannot manage to use the available technological equipments. There are case scenarios we have seen some lecturers don't have laptops. They don't have smartphones. To the extent that some of them even don't have emails. So how will you necessitate the progress of online studies in such educational environment? So upon such a background, it is within our interest to see that we develop some models that can help in training some of these lecturers also to get back to the same page like other global lecturers who are using technological gadgets to necessitate learning. Another aspect that we can observe there is low customer stakeholder satisfaction. That's what this COVID-19 has brought. You realize that very few employers are now trusting the products of our universities. If you tell an employer that you completed your studies using the online system, there is a lot of dissatisfaction from these employers. Many employers outside there still don't believe in the kind of technology that we have developed to necessitate online learning. So any product that is being released out of our online learning that they do not believe in causes a lot of dissatisfaction on their side. So this has also affected unemployment. Most of our students that are trying to struggle and finish their studies online are getting challenges as far as unemployment is concerned. There is no satisfaction. Employers believe online studies cannot necessitate knowledge acquisition and applicability. So this has created a very big gap that we really think that we need also to extend this online study education to even our employers outside there so they can learn how important it is to be online and how these people or students that we take through the online system get to develop knowledge in there. The other context is reduced funding. Most of our universities are struggling. Just as the governments are struggling to acquire COVID-19 vaccination, that really shows you how it is in the universities. Most of our governments are not in a position to purchase COVID-19 vaccines unless some governments have to come in to support. And we are saying, how do we get out of this situation? Our interest as Kum University, we are saying if we get ourselves equipped and the pattern with some organizations that can be able to support in the area of internet and other gadgets that necessitate online studies, then we can be in a position to extend our studies online to the students, and that can be in a position to necessitate them to provide some fees to the university, and that can necessitate the operation of the entire university. There's also inadequate infrastructure, just as I had hit on it. Most of the infrastructures in Africa, in Uganda, they are demanding. Universities don't have structures that are supposed to be utilized by students that are at international standards. Some of the classrooms are really demanding. As I said, water supply is really demanding.
So this COVID-19 has really exposed that vividly, that universities need to prepare themselves prior to any other emergency that may come in the future. This has resulted into diminishing number of students. We now see very few students in universities undertaking online studies because universities are closed. Many students have dropped out of school because perhaps they cannot afford the online required gadgets, and two, they don't believe in online studies as being practical enough. As well, their parents are not able to afford these online studies. This has left the entire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other tertiary institutions in a state of quagmire. People don't really understand what exactly is going on. Students don't understand what is exactly going on. Parents don't understand what exactly is going on. Even us who are in the academia, we don't understand what exactly should be done. But we are saying, no, we as a university, we are the innovation hub. We need to get ourselves going. And there is no shortcut at this material time. We only need to appreciate the concept of online studies and long distance. And that's the only way to survive. So we are trying to see how best can we be in a position to convince our students to appreciate online studies, to convince our students to understand that even on online system, you can be able to achieve your goals as you are stated in below. The other challenge that we have observed is the competition. Now we are seeing the global community being really a village today. Most of the parents that are able have chosen to take their children to universities that can afford online studies because they want continuity. They want their children to be moving, progressing as far as academic is concerned. But you come to realize that some of our universities, they are still stagnant. But being stagnant not by choice, but because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have been caught in. If the policies in our government had been established in a way that technology is the core, education needs to emphasize, education ministries in African governments needs to emphasize technology so that every kind of program that is established in any university, one of the prerequisites is the technological equipment being available. In that way, we shall be in a position to enhance any progressive challenge that may come on the way after this COVID-19. There is also an aspect of subsistence use. Most of our parents, most of our students, they want to do activities just for home use, not for commercialization. People have been possessing some technology levels, but have not been used at a commercial level. Universities have got some level of technology, but this technology has not been commercialized to online studies. If that had been done some time ago, by now we would not be in such a regulating position. Other universities like Handong Global University, okay, Harvard University, these universities have continued studies and their students have gone to different levels. They have conducted virtual graduations and students are positioned to achieve their goals. But it is to the contrary, to many universities here in Uganda, there are students who completed their studies 5 months ago. There are those who finished 1 year ago. There are those who completed 2 years ago, but they have not been able to graduate to date. This is because of technology. The technology available, the little available technology is used for subsistence reasons. It has not been commercialized
so that it is looked at as a methodology for planning. The other context is also low research output. COVID-19 has really affected the research output. There is no way people are going to conduct research when, one, universities are closed. Where is the source of income? Two, there is a lockdown on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supposed to be in offices. This has also affected many research fellows from gathering. There is a social distance component. And since many of our respondents do not have the required gadgets to undertake online surveys, this has made it very impossible for us to get the right research that is desired. Innovation has come to a standstill because without research, you cannot be innovative. So there is this particular aspect of COVID-19 that has made research impossible. And as a university, we are really thinking that the only methodology to address this is by promoting online studies. When we promote online studies, absolutely that technology can be used also to nested our research components. There's also this new policy directions that have been established by governments in Africa and particularly here in Uganda. So these new policy directions, they are supposed even to be urgently pushed ahead and even adjusted to address these technological challenges that we are facing right now, so that any educational policy should be based on technological advancement. All universities should benchmark and see what is happening in other parts of the world. Many universities have adjusted and are improving the quality of their education through technological means, whereby students no longer need to come and be at the university, but they can acquire the education wherever they are. By doing so, we shall be establishing an attitude among the community that causes a belief in this online system. But many universities, as of now, they are not considering to adjust their policies. These policies are static. The way they were made is the way they are going to remain even after COVID. And that will not cause any progress at all. Therefore, many universities in Uganda are at their knees and others at the point of closure due to COVID-19 effect. As we are sharing now, many universities today in Uganda here are not able to afford payments for their staff. Even Kumi University, where I'm speaking from as of now, we are not able to meet 100% salaries for our own staff. That shows how deep the COVID-19 has entered into universities. If a university is in a position to undertake online studies, it would reflect that some cash inflows would come in still. But because we are not in a position to run that, students are hesitant to pay. They don't see value for money. And that is what exactly we want to overcome. How can we be in a position to continue studies even out of campus? How do we change the mindset of our students to appreciate studies out of campus? That's a kind of research that we are trying to undertake and see how can we interest our students? How can we interest the community to understand that online studies is equally valuable like on-campus studies? That is something that we, as a university, we are trying to invest in so much, and we expect to have a progressive development as far as that is concerned. The government of Uganda's low budget for education ministry cannot do much to change the prevailing situation, especially for the private sector. The budget allocated to Ministry of Education is not sufficient enough to suppor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all universities in Uganda. And the same is happening across the African continent. So because of that, you realize that even what is offered to government universities is also not sufficient. We are hearing government university staff going on to strike just because of low budgets offered to them. So this leaves the private sector in a more challenging position, Kum University not being exceptional. The government is not in a position to suppor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most of the universities in the country. And that exactly has been counteracted with COVID-19, which has affected such developments. Okay. There are possible interventions that we think can be able to give us a better posi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How do we move forward? We are saying moving forward, online literature, online literacy should be emphasized in students and lecturers. We need to encourage online literacy. Let people understand and appreciate online systems by both the students and the lecturers. Every university should set up studies that emphasize how best one can use online system. People are afraid of the complexity of online system, but we can be in a position to educate these people year after year, and they can be better lecturers and they can be better students on online system. But that does not go without a measure of a cost. That's where there is need for collaborations. We need to engage the research institutes. We need to engage the government in one way or the other, and we see how much can be of support to these online literacy systems. And that can be in position to help us progress forward. As long as online literacy is well established, we can see our education system improve. Next, there is urgent need to create center of excellences, whereby each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would build upon its strongest point rather than attempting to provide training and education in all disciplines. This is observed here in Ugandan universities. You find a university is doing everything, every discipline, they are there. Then you wonder, where is your area of excellence? So at this point, we forward that each university should have a center of excellence. Us as Kum University, we are saying we can establish a center of excellence in agriculture based on our location and based on our manpower present and expertise. We realize we can be a center of excellence in agriculture. Other universities can be centers of excellence in medicine. They can be centers of excellence in other fields, in business. That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appreciate as a country, and that is where we shall be in a position to build higher technologies. There is no way we shall establish innovation hub if we are not specializing. Universities should be able to produce professors, PhD holders in their areas of center of excellence. But as long as we don't have centers of excellence, universities in Uganda and Africa are going to continuously produce professors, produce PhD holders who cannot transform communities. They can carry on the titles, but as far as community transformation may not be realized. The research output will be too low. So it is upon us as a country and the government of Uganda to see how can we strategize our policies in education to be strived towards creating centers of excellence in universities.
so that we can be able to say Guru University, it is a center of excellence in this. Handongo University is a center of excellence in this. That's how far we are supposed to go. We need to establish centers of excellence. There is also need to strengthen the link betwee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o enhance research and innovation practices. We have many research institutes here in Uganda and other countries in Africa, but there is no link between the universities and these research institutes. Yet universities are gurus in research, so these researchers that are being created by universities are supposed to enhance their research ability with these research institutes. And this is how we shall be in a position to come up with sophisticated technologies. When it comes to the development of vaccines in the whole world, you realize that Africa, we are not among the best. But what is causing all that gap? It is because our research institutes are not strengthened by the university researchers. There's no collaboration at all. But if we can combine our energies together and we develop a synergy, we can be in position to enhance our research levels. Even these vaccines going forth, there will be no need to purchase them. The COVID-19 vaccine can be produced here in Uganda, in the research institutes and in the university research faculties. This is possible. We just need some level of confidence and some level of togetherness to obtain these results. Universities should also collaborate and create partnerships locally and internationally to strengthen the Internet of all things. We're also emphasizing that our universities should be in position to get into memorandum of understandings with other developed universities, other institutions, and even our own governments, so that we are in a position to realize what we cannot afford as a university. We can be able to benchmark and develop new knowledges with these other colleagues of ours. And that can make us a global universities. But as long as we don't collaborate, we don't create partnerships, we don't develop exchange programs, there is no way our students are going to develop technologies. There is no way they are going to appreciate the internet. But exposure has it all. Let's give our students the exposure, local and internationally, and we can be able to see the results. Finally, I'm also trying to see that the Minister of Education should provide a budget for online studie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t is our request that the government emphasizes online system of studies and empower the universities. If the government can be able to create budgets for every university in the country so that they are in a position, because the students are the beneficiaries and the students are the tomorrow leaders of these countries. If they are not supported through the universities, then we may not have the best leaders come tomorrow. It is our humble request as Kum University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online education and support it. This is where we are going to observe change. We have seen many governments in the world considering technology and supporting it, understanding that a university is the center of excellence, is the center of knowledge, and let's support it. That's what is going to transform online education. And that's how we are going to overcome these COVID-19 challenges. As Kum University, we really believe that if we took a direction of investment in technologies, we are going to transform communities. It is our humble request that other players in the same sector of education, locally and internationally,
can be in position to collaborate with, to partner with us, to support us, to see that the dream of transforming communities where we are operating and on a global note is justified.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your attention to my presentation. I say bye-bye to everybody. Thank you so much. 지금 우간다가 이게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20일 이상 집회를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본부에서 코이카 봉사단 전개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에 대해서 계속 문의해 오면서 저도 참 가늠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현지 주민들과 접촉하는 게 많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가능하겠지만은 현지 주민들과 많은 접촉이 빈번하다 보면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록 한국에서 접종을 맞고 오더라도 계속 저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그게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금년 중에는 확인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코이카에서는 대안으로 원격 봉사단 활동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원격으로 인터넷으로 뭐 좀 접속을 해가지고 가이드를 준다든가 미리 이제 파견 전에 미리 원격으로 활동하고 어느 정도 환경이 좀 개선이 되면 안정화되면은 그때 연결시켜서 직접 활동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바로 와서 활동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원격 보선 활동과 나중에 그 연계돼서 현장 활동을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고등교육 하나가 디지털 혁신문화센터를 제가 제시한 것은 이 나라가 작년부터 락다운 되면서 지금 학교가 거의 장기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힌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뭐 방송 교육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은 이 나라 인터넷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학생들이 거의 뭐 집에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또 방송 통해서 뭐 방송 교육한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공적방 방송을 해 나오지만 전혀 그 부분이 교감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이 참 컨텐츠가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것을 디지털 자료를 만약에 일선 학교에다가 뭔가 그 컴퓨터만 있으면은 그 파워포인트만 있으면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여기 디지털 교육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디지털 혁신문화센터의 그 속에 제가 그것을 차관점을 두고 만든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양한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 교육 자료를 만들게 되면 비록 온라인 형태로 안 되더라도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로 그 일선 학교에서 그것을 바로 파워포인트로 이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 디지털 혁신문화센터를 신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 사업이 된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우리가 기술 지도해주면은 이 대학생들이 창업으로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교육 앱도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 자료로 디지털 교육 자료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여기 학교가 다 지금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 없는 상태에서 원격 교육은 사실 힘들거든요. 만약 한다면은 뭐 인터넷으로 원격 그런 부분에 접촉 가능한 뭐 소수의 그 핵심 요원 중심으로나 가능하지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현재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구상한다면은 디지털 교육 자료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워라는 이 기관이 있는데 지금 파워가 이제 한국 사람이 전 세계 40개 종합대학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제 우간다 쿠미 대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디지털 플랫폼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내 온라인 기술도 발전돼 있고 또 온라인 자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현직 또 은퇴직 이런 교수님들이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렇게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는 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학생들이 직접 나가는 게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전환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시대에 좀 오히려 이것을 혁신적인 전환의 기회로 삼아서 디지털이 연관된 봉사활동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고 아까 이제 소장님이 앱도 말씀하셨지만은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오프라인 현실이 온라인에서 다 구현될 수 있다는 이제 그 개념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갈 길도 멀지만은 그러나 지금 메타버스를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으니까는 그 메타버스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전개한다든지 그런 창의적인 생각도 앞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이카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아, 코이카가 우리 지금 한동대하고 해온 그 결이 상당히 같고 정책적인 라인이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고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그 디지털 전환을 하는 그 디지털 혁신문화센터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무척 크고요. 그 현지 대학이라든지 NGO라든지 지역사회에 대해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는 어떤 코이카 프로젝트가 좀 더 풍부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쿠미대학교는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정부의 연관이 좀 많고 그 협력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쿠미대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그 도시로 갈 수 없는 이런 학생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빈곤층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그래스루트의 지도력을 저희가 육성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이제 쿠미대학교가 디지털 지수가 높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현 총장님 하에서. 그래서 디지털 지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지역에 머무를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전국과 또 우리 우간다 밖에서 난민 지역에서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확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NGO나 어떤 그 지역사회 그 자치기구, 행정기구하고의 협력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쿠미대의 경우는. 제가 발표한 그 디지털 혁신 문화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형성 과정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오늘 발표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지만은 이번 저희 코이카 본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스코프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좀 더 앞으로 좀 정교화시키면서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 센터, 혁신센터는 상당히 오픈돼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기조를 깔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어떻게 오퍼레이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컨텐츠를 얼마나 현지 실정에 맞게끔 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떤 특정 개인, 특정 단체에서 할 수 없고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 하나의 우리가 쿠미대학교에서도 디지털 관련해가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신 것처럼 이 부분을 다 연계돼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원래 이것을 디지털 혁신 플랫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의 정책 수립하는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했었어요. 각 지역별 거점 대학교를 어떻게 링키지 시켜서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다가 그것보다는 먼저 맥켈레 대학교에서 먼저 하나의 요용화된 모습이 하나 나와 있어야 이거 셀프 카피가 돼서 딴 데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좀 더 구체화
지역을 한정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품위 대학교에서 하는 그 플랫폼 얼마나 그 링키지를 해서 밸류체인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크게 높이 볼 수 있고요. 또 어느 대학교든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연결시키면서 얼마나 그 오픈 플랫폼으로서 저희들은 충분히 저희들 권장할 사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조심스러운 것은 아직 사업이 구체화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섣부릴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 혁신센터의 기본 방침은 그런 오픈 플랫폼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